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2018년입니다. 자, 2018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또 부동산, 또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무역 전쟁.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죠? 또 우리나라 제조업 상당히 힘듭니다. 조선 다 죽었고요. 등등 해서 2018년 올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IFRS, 바젤 등등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들을 몇 번 했죠. 그렇지만요, 걱정하는 것하고 공포로 협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언제 우리가 걱정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발 편안히 쭉 뻗고 늘 그냥 편안하게 잠잤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늘 걱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하고 또 이게 너무 아직 공포, 망한다, 어쩐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걱정은 필요하죠. 걱정을 해야만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걱정은 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018년 시작과 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 그죠? 7가지. 자,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는, 알아두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 7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재테크 키워드 7가지를 정리해 보기 전에 2018년 재테크 메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2018년 재테크 메인 키워드를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도 참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돈 불리기 쉽지 않은데 반대로 돈 불릴 생각보다 까먹지 않을, 손해보지 않을 궁리부터 해야 되는 해가 바로 2018년이 아닐까. 그래서 2018년 재테크 메인 키워드를, 즉 7개 키워드를 관통하는 중심 키워드를 저는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재테크 수익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꼴문을 지키는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요, 돈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2018년이 그렇습니다. 조심조심 먼저 내 돈을 까먹지 않는 재테크, 리스크 관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7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걱정은 많아요. 지금 그림에서도 이게 담배꽁초, 그죠? 담배를 잔뜩 쌓아두고 이제 담배가 타 들어가는 그림을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부터 걱정이 2018년도로 옮겨와 있죠. 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처한 이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2018년의 끝이 다를 것이다. 끝이 다를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7개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상 제가 하면서 또 이렇게 붉은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해놓은 게 뭐죠? 결국엔 저금리. 자,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결국엔 저금리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강의를 나가 보면요, 제가 이제 기업체 같은데 강의 가면 저금리 시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저금리 시대냐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저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표에 보죠. 제가 신뢰하는 표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죠? 계란 이론, 계란 모형, 금리 고점과 금리 저점을 계속 금리는 사이클이거든요. 자, 경제가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즉,
항상 좋기만 하는 경제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항상 나쁘기만 한 경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이 경제이듯이 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금리입니다. 그죠? 금리, 금리가 금리하고 경제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가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듯이 금리 역시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면요. 이게 이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미국의 상황입니다. 자, 10년 전에 2007년도죠. 2007년 8년도에 미국이 5.25%의 금리였습니다. 5.25%의 금리였는데 이 그림 보면 이 금리가 2004년도부터 미국 금리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면서 2007년에 한 3년에 걸쳐서 뭐 5.25를 찍습니다. 2003, 4년도에 1.1%에서 무려 한 3, 4년간 5.25%, 한 뭐 4% 이상 매년 1%죠. 그죠? 4% 이상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25%인데 이러다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로 완전 그냥 급락을 했죠. 급락. 예, 급락해서 거의 뭐 2008년 9년도에는 뭐 0%, 0.25%로 완전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죠, 금리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2016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자, 그런데 그러면 2016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1.5죠. 1.5인데 그렇다면 이 미국의 금리가 10년 전 2007년도 고점인 5.25까지 갈까? 아닙니다. 예, 가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2000년도 금리 미국 금리가 6.5%였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2003, 4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게 해서 2007년도에 5.25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이것이 다시 또 떨어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부터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를까요? 제 생각에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자, 이것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한 3% 정도. 3%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선을 한 그어볼까요? 6.5에서 5.25, 3.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 금리는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돈에 이자가 붙으니까 이 금리는 이렇게 돈 값이에요. 돈 가격. 돈 가격을 금리라고 하는 거죠. 즉, 돈이 귀해지면 금리는 오르고 돈이 흔해지면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흔해지고 돈이 귀해진다는 것은 바로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이꼴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죠. 금리 이꼴은 경제 성장률. 근데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를 뭐 한 3% 정도 이러면 야호 하거든요. 뭐 과거처럼 6%, 7%한 20년 전에 뭐 10% 이런 수준은 아니죠. 물 건너갔죠. 그만큼 이제 경제가 성숙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동남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고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경제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3% 성장률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는 돈의 가치, 그죠? 돈값,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돈이 귀해지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귀해지면서 금리도 오르겠지만 또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 금리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금리는 경제 성장률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렸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 3% 성숙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수준도 지금 오르지만 한 3% 정도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한 3% 정도 간다고 치면
간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조금 전 왼쪽 펴 보십시오. 금리가 고점이면 다시 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이 경제 사이클 계속 돕니다. 도니까 금리가 3%라고 하는 것은 금리 고점 정도에 임박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 또 이제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을 어떤 사람들은 뭐 또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한국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뭐 많으면 두세 번 오를 수 있는데 지금 1.2, 1.5니까 0.25씩 올리면 한 번 올리면 1.75, 두 번 올리면 2, 그죠? 세 번 올리면 2.25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그런 이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뭐 아주 뭐 위기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한 내년 이후부터 금리 고점을 신경을 쓰면서 거품, 그죠? 예, 거품이 가라앉는 것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또 저금리로 간다는 거죠. 고금리의 한계, 그 상단이 한 3% 정도로 본다면 올해 2018년만 이 금리 인상 시기 2018년만 잘 버티면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 뭐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조금 이제 조심해서 잘 이제 다이어트 하시고 또 과소비하지 마시고 뭐 돈이 있어야 소비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잘 대응을 하면 2018년 올해를 잘 버티면 제가 왜 바젤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5년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올해라는 거죠. 그 올해를 공격적인 이 금리 인상을 잘 버티면 나머지 4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결국은 인상이 됐으니까 결국은 저금리로 갈 것이다. 그것이 올 1년 어떻게 버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가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아파트죠. 아파트는 저는 차별화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차별화. 어떤 차별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차별화라는 거죠. 동탄 지역 요즘 이제 좀 걱정들이 많던데요. 왜? 동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엄청 이제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죠? 피를 분양가보다 더 많이 받고 파는 것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피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 이제 걱정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 동탄인데요. 공급이 많아서. 그런데 같은 동탄이라도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는 아직도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플러스 피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더 많은 더 피를 받으면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동탄역에서 조금 몇 킬로미터 벗어난 이 아파트들은 또 동탄역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들하고 또 많이 다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탄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이 도시에서도 어떤 지역의 조금 이게 거리상의 어떤 역세권 이 차이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고 제가 또 뭐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몇 가지 또 2018년 아파트 폭등 폭락 또 이런 동영상 등등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값 오른다 내린다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서울이냐 아니냐. 서울 아파트하고 서울 아닌 아파트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죠? 더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가운데에서도 강남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강남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강남 살기 좋습니다. 살기 좋잖아요. 자, 살기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죠? 문화적 혜택, 뭐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킹 등등 그것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과 강남 외 지역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이냐 아니냐, 강남이냐 아니냐 이것들이 결국 지역 환경에 따라서 차별하다. 또 이제 재건축이냐 아니냐, 그죠? 재건축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요즘 이제 거의 뭐 재건축 아파트만 뜨지 않습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대단지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단지 중심의 뭐 교육, 뭐 생활 인프라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죠? 신축 아파트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분당 아파트, 이제 분당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뭐 이렇게 뭐 이제 오랫동안 상당히 뭐 분양가, 그죠? 이게 분양가는 아니고 오랫동안 가격이 뭐 몇 억씩 빠져 있었단 말이죠. 몇 억씩 빠져 있었는데 최근 거의 뭐 회복됐죠. 목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건축이죠. 목동이든 분당이든 이 재건축 이슈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미 교육 환경이든 생활 인프라가 수십 년 동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짓기만 하면 돼. 뭐 다시 집만 지으면 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아파트는 철저하게 차별하다. 그죠? 차별화. 지역이냐 환경.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냐 아니냐를 빼고 나면 또 목동 같은 그런 대단히 교육 인프라 등등 이제 차별적으로 갖춰진 지역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뭐 너무 이제 지하철이 촘촘하게 지하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역세권이라고 해도 진짜 서울 전체가 역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파트를 사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따져볼게요. 서울이냐 아니냐? 서울 집값 비쌉니다. 강남이냐 아니냐? 강남 집값 비쌉니다. 재건축이냐 아니냐? 재건축 비쌉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리그라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의 리그. 특히 또 이제 대출이 점점 힘들어졌고 대출 이자도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아파트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종잣돈이 많은 아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수죠. 예, 그들만의 리그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 이렇게 잘못 덤벼들면 자칫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떤 현상요?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 빚을 내어서 뭐 여차저차해서 뭐 이렇게 분양을 뭐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죠? 집은 안 팔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옛날처럼 아무 곳이나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파트 사면 툭 오르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환경으로 차별화됐다. 서울이냐 아니냐, 강남이냐 아니냐, 재건축이냐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 차별화됐는데 비싸다. 그죠?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가지고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재정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인지, 그죠? 낄 수 있는 게임인지를 잘 판단하면 좋겠다. 잘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 7, 이 세 번째 키워드로 저는 트럼프를 꼽습니다. 자, 트럼프를 수식하는 단어로 저는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다 동의하시겠죠? 자, 트럼프, 특히 장사꾼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대단히 좋습니다. 제조업이 급부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인세를 과감하게 인하했네요. 35%가 법인세 평균이었는데 이것을 21%로 무려 14%나 인하했습니다. 엄청나게 법인세를 떨어뜨린 거죠.
미국은 이 35% 법인세가 거의 뭐 한 모든 기업의 한 90% 정도가 적용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21%로 떨어뜨렸으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죠. 덕분에 중국에 나가 있는 또 미국 외 지역에 여러 세금 때문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속속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만큼 좋은 환경 없거든요. 세금 빼고 나면 미국만큼 좋은 환경이 없단 말이죠. 문화 뭐 등등 여러 개 문화와 환경 등등을 다 종합하면, 그런데 오직 세금 때문에 또한 인건비 때문에 나갔는데, 특히 중국 인건비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이제 옛날하고 달리. 그리고 세금 이제 미국에서 확 깎아주니까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조업 부활. 또 무역 규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FTA 이런 등등의 이제 무역 규제 뭡니까? 바로 한국하고 이런 한국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나라들하고 뭐 자꾸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즐겨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장사하면서 우리하고 니들이 장사하면서 니들은 이익 보고 우리는 계속 손해를 봐야 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이 무역 규제를 계속 이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들은 뭐 최근에 일어나는 지난 연말에 왜 그 LG 삼성 가전들의 관세 폭탄, 뭐 덤핑,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관세 폭탄으로 우리한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피해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이고 뭐 중국 비중이 제일 높지만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자기들이 만든 자국의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촉진하려고 도와주려다 보니까 결국 경쟁사인 한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사꾼 트럼프 이제 미국의 법인세 인하 이야기하면서 한국도 뭐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맞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이런 법인세 인하, 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하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법인세를 올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크게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정부의 재정이 급고령화, 또 가계부채 등등을 해서 정부의 재정이 엄청 필요한 나라예요. 필요한 나라니까 어떻게든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한테서 좀 세금을 더 가져와야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또 한국이 법인세를 인하를 한다. 오히려 인하하면 어떤 쪽이 좋습니까? 대기업들이 좋죠. 이 대기업들이 좋은데, 그럼 이 대기업들이 인하한 만큼 한국 사회에 또 낙수 효과로 다시 기여하느냐? 여태까지 안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법인세를 올리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대기업들이 뭐죠? 자기 곳간의 잉여금만 계속 쌓아오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열중을 했지, 이것을 뭐 임금을 올린다든지 또 하청기업의 이익을 좀 이렇게 하청기업의 소위 갑질을 줄여서 하청기업이 상생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한국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좋아질 거다, 그런 전망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기 힘듭니다. 무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습니다. 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꼭 행편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낮추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좋을 것이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여온 형태가 과연 낙수 효과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한국 내수가 촉진될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 문제는
한국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뭐 이 사드 분쟁으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도 나타났지만 결국은 무역 다변화가 아닐까? 무역 다변화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장사꾼 트럼프도 어쨌든 2018년 한국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제조업 쪽을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제조업 쪽의 경쟁사들, 경쟁 기업들한테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쟁 기업들이 좀 불리하겠죠, 그죠? 제조업 쪽이 불리하겠죠. 뭐 그런 것들도 물론 한국 정부는 무역 다변화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무역 다변화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랑 미국의 제조업하고 이렇게 싸움이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국내 제조사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가지 가운데 네 번째로 저는 최저임금을 꼽습니다. 또한 이 최저임금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저는 미스매칭이라는 표현을 써보는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뭐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뭐 편의점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원가 비중이 높은 임금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업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못해 먹겠다면서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업체들도 있다는 거죠. 왜 미스매칭이냐 하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이 어떤 이렇게 매출이 늘고 또 고용 일자리가 많은 가운데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상당히 이제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에서 이렇게 상단은 고정되어 있는데, 즉 매출이나 이익은 고정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서 이제 원가 부분이 올라가니까 결국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스매칭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뒤집어 생각하면요, 계속 이제 저임금 체제로 계속 가면 이게 또 길게 보면 또 계속 악순환이에요. 저임금으로 계속 이제 가다 보면 결국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게 되죠. 소비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임금은 계속 시급은 인상돼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언제 시행하더라도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과도기에 없는 사람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업계 볼까요? 자,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심한 데입니다. 왜? 임금비 비중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뭐 1등, 2등을 다툰다는 뭐 CU, 그다음에 GS25 이런 쪽 기업들이 서로 이제 편의업주들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생하자, 임금비 부담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게 하면서 뭐 등등의 뭐 최저소득 보증제 이런 것도 이제 막 금액도 올리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신규 편의점 신규로 진출하시는 그런 신규 편의점에만 적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신규 편의점에 이런 어떤 게 최저임금 이런 그 보조를 하겠다고 하면 신규로 편의점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편의점 업계들은 또 지원을 받는 신규 편의점하고 또 싸워야 되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편의점 업계 1등, 2등을 다투는 CU나 GS25 이런 등등에서 내놓은 상생 아니라는 것이 결국 편의점 수는 계속 늘리겠다, 신설 편의점 업주들을 계속 유치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즉 매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매출 신장, 이익의 신장을 염두에 두고 소위 상생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래요,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뭐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법인세를 깎아준들요. 이 대기업들이 다시 이것을 사회에 하는 것이 이렇게 낙수효가 이것에 기여하는 율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색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저임금에서도 마찬가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우리 시급은 올려야 돼요. 우리 뭐 청년들 또 우리 고령자들 정말 많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지금까지 임금이 낮았거든요. 이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소비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은 올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미스매치인 거죠. 아주 뭐 좋은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를 원하겠지만 그런 시기가 언제 옵니까? 그런 시기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런 최저임금을 통해서 시급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겠지만 정말 일자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자리에 신경을 써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이 시급 인상이 균형을 이루어야겠다.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정부가 특히 공공분야 정원, 공공분야 인력을 많이 확충하면서 예산을 많이 뺐지 않습니까? 이 공공분야 확충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의 일자리, 민간 분야의 투자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것들이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가 서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도록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물론 공공분야 가운데서도 뭐 소방서라든지 우리가 그죠 소방공무원 정말 이제 시급한 정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또 시급하게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민간 분야하고 균형을 이루어야겠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뭡니까? 정말 기존의 제조업 중국에 뺏기죠. 뭐 조선 망하죠 등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의 지원을 훨씬 강화해서 정말 우리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이것들이 당장의 과도기적인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빨리빨리 앞당겨서 좀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이제 정부가 시급하게 해줘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당장에 이제 우리가 없는 사람,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결국 점포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뭐 무인기계를 설치한다든지 등등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건데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선결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먼저 결제하고 밥을 먹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뭐 임금 미절감에 조금의 도움이 되는 이런 이렇게 시스템 같더라고요. 어떤 점포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또 이 노동자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제 시급으로 먹고 사는 그죠? 또 중소기업 이런 일당제 근로자들 등등 이런 분들도 본인의 노동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내 시급이 비싸도 저 사람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급이 싸도 저 사람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급이 비싸더라도 이 사람을 쓰면 이 시급 이상의 값을 한다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과도기에 당장에 약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이 이 최저임금의 피해자가 되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점포 경쟁력 높이고 노동 경쟁력을 높여가는 쪽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 재테크 키워드 7가지 지금까지 한 4개 정도를 같이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5번, 6번째, 7번째 그리고 최종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이제 편을 바꾸어서 2부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는요. 이 방송 들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언제든 1대1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